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 한국 사회학회 정기 사회학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그 사회학대 그 플래너리 첫 번째 세션으로서 사회적 공감과 미래 교육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조 발제는 덕성여자대학교 김도환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활동을 해주신 전문가분들이 참석해서 종합 토론을 갖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부터 12시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덕성여자대학교 김도환 교수님을 모시고 먼저 기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전공 교수 김두환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사회적 공감과 미래 교육은 한국사회학회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아직 연구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가 완성된 것은 아닌데 진행 중에 오늘 한국사회학회 전체 사회학회에서 발표하게 돼서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제 발표를 듣고 토론해 주실 분들을 모실 건데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나서 약간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내려라 하실 만큼 대단하신 분들인데 오늘 발표를 잘못하면 많이 혼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예,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고 나서 한 분 한 분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 발표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공감과 미래 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제가 혼자 한 연구가 아니라 저와 금방 사회를 보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우리 신인철 교수님, 그 다음에 같은 학과에 계시는 박효민 교수님, 그 다음에 한국사회학회 회장님이 공동 연구 참여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연구원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발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팀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베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서베이 결과가 정리가 안 돼서 오늘은 이제 서베이 결과는 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론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다음에 뭐 어떠한 공감 교육 사례가 해외에 존재하고 또 국내에도 어떤 공감 교육 사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순서를 보시면 흔히 이제 연구 배경,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서 이론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발표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 오늘까지의 결론, 예, 앞으로 우리가 또 서베이를 하고 실태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오늘까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연구 배경입니다. 연구 배경에 보시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광주 과기원 과학기술원이죠. 거기에 교양교육 교수님으로 계신 김희삼 교수님이신데 이 경제학자시죠. 예, 교육 문제를 계속 연구해 오신 경제학자신데 이분께서 하신 연구의 연구 보고서에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귀국의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떤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지금 살색이죠. 살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이 뭐냐면 사활을 건 전장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국, 일본, 동아시아 국가가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저도 이 그래프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왜 이렇지? 예, 어떻게 보면 중국도 입시 경쟁하면 남부럽지 않은 경쟁이 극심한 나라고, 사실 일본도 이 교육 경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오히려 굉장히 낮고, 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고전 사회학자 드리켐이 학교라는 곳이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곳이라고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던,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살았던,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를 살았던 드리켐의 눈에 보기에 공동체 가치의 어떤 근거, 공동체 가치의 장은 학교에서 길러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왜 이럴까? 연구자로서 우리 연구팀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학교는 사실은 가족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가족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족이 장악한 게 뭐가 문제인데, 예, 학교가 가족에게 장악되면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학자들은 불평등의 근원은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가 가족이 장악되어 있고,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임스 콜맨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가 사실은 가족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버퍼링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콜맨 보고서를 발표한 게 1966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랐죠. 학교 교육기회의 평등을 가지고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미국 국민들도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콜맨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학교 내부의 경쟁을 학교 밖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내부에서 경쟁하지 않는 시스템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 기억으로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쯤에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냐 하면,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입시 경쟁이 학교 내부로 격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신 성적을 반영하려고 했었던 우리 교육정책의 목표는 뭐였냐면 사교육의 효과를 좀 떨어뜨리면서 학교에서 받는 수업 내지는 학습, 이것들이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내지는 대학 입시, 고등학생은 특히 그렇죠. 대학 입시를 생각해 보면 대학에 가게 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요. 뭐 사회경제적 능력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올라갔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치르는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대학을 가는 비율이 엄청 늘어났죠. 과거에 비해서. 1980년대는 초반기에는 뭐 10%에서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4년제 대학만 놓고 봐도 거의 50%를 육박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에 참여하는 대학 교육, 대학 입시에 경쟁에 참여하는 인구 비중이 확 늘어나면서, 더더군다나 학교 내부에서 하는 경쟁도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연구가 출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입시 경쟁, 금방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이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따, 소위 말해서 스쿨 불링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연구자들이 많이 했는데,
그 원인이 아이들 사이에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결론들이 대부분 연구의 결과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자, 그런데 공감 능력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할까 생각을 해보면 같은 이야기로 학교가 경쟁의 주체인 가족 단위, 가족에 의해서 학교가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팀의 추론입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 학교 폭력을 개인의 일탈로 바라보고 인성교육을 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바꿔놓으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사회학자인 저희 연구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듀리켐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고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일자리 불안도 있고 환경 위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과연 현재의 세대처럼 현재의 기성세대처럼 자기들의 기대 수명을 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 사회는 사실은 무지하게 복잡하죠. 듀리켐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화를 특성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은 여러 가지 집단에 소속돼 있어요. 출발은 가족이지만 뭐 학교, 친구, 동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그 교집합으로서 개인인데 이 개인이 자기 자신 나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현대 사회에. 듀리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듀리켐이 기대한 바는 학교가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고 양성해 주는 곳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 교육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현장을 좀 들여다보고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감교육 현황의 첫 번째 보면 공감교육을 독립된 주제로 한 별도의 정책이 부재하다라는 진단을 우리가 일단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연구팀은 공감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연구팀은 교육 모델이 지금 시대 전환에 맞춰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대 전환, 뭐 대표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환경 위기, 뭐 이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거기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 교육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팀하고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고통에서 사회적 연결로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사회적 고통이라 하면 금방 말씀드린 그 사활을 간 전장이라고 하는 학교 교실 분위기 사회적으로 고통이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학교 폭력 이거 사회적으로 고통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 인간의 뇌는 수많은 지금 뭐 심리학자, 뇌과학자, 인류학자 이런 분들이 발견해낸 바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회적 뇌다. 이것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사회심리학 공부하시는 서운국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별을 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아스피린을 먹어라, 진통제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어딘가 이를테면 칼을 잘못 썼다가 비었다든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신체의 고통을 느끼죠. 그 신체의 고통을 느끼는 통점과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나에게 오는 고통과 통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좀 나아진다고 얘기하세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뇌로 진화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뇌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전환해서 사회를 불어 넣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사회를 이해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를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만져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가 복잡하게 분화하면서 사회가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회를 느끼나요? 사회를 느끼실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이제 우스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할 때 그 다른 축구 경기는 안 보셔도 그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때 아마 사회를 느끼시는 게 아닌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어느 집단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그런 순간에 정서적으로 느끼죠. 뭔가 가슴 뭉클해지고. 예. 그게 사회를 느끼는 때인데 평소에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사회적 고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유기적 연대를 육성하는 학교를 기대하고 말을 했던 듀르켐은 사실은 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연대의 기반을 찾는데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 그 유기적 연대 이론을 내세웠는데 사실은 니클라스 루만이 듀르켐의 연대 이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마디를 해요. 참 나이브하다. 듀르켐의 생각이 뭐가 나이브하다는 얘기냐면 여러분들 왜 하드 사이언스 하는 경제학자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리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 그러면 청산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폐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럼 물건을 사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수트를 제가 샀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죠. 저는 이 수트가 마음에 들어서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만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트를 만든 사람한테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죠. 왜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화폐를 주고 교환했으니까. 관계가 청산돼 버려서죠. 예,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렇게 관계가 청산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 사람한테 또 찾아가고 내 몸에 맞게 나에게 어울리게 잘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화폐 시스템 하에서는 루만이 뭐라고 하냐면 관계가 청산돼 버려. 그래서 화폐는 고마움을 느끼는 도덕을 무력화시켜, 뉴트럴라이즈라는 표현인데요. 중립화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저는 무력화한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모델 전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사회적 뇌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최N 몰스의 최는 경북대학교 경제학과에 계신 최정규 교수님이십니다. 교육 관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회학자들은 다 아시죠. 몰스 앤 진티스. 그 미국의 그 자본주의와 교육의 문제를 지적했었던 몰스 앤 진티스의 그 몰스입니다. 자, 이 최정규 교수님이 사이언스에 2007년에 논문을 실으셨어요. 예, 대한민국 사회과학자들도 사이언스에 논문을 실으십니다. 귀국하고 나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말이 페로키얼 알트루이즘, 그러니까 협소한 이타성. 이 협소한 이타성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족한테는 이타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족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타심이 발동이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협소한 이타성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모델 전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 사회학자들은 또 내지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대학원생, 학부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스콘신 스테이터스 어테인먼트 모델, 위스콘신 지위 획득 모형을 다들 아실 건데 출발은 애초에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한 출발은 블라우 앤 덩컨에서 시작이 됐었고 나중에 콜맨의 사회적 자본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위스콘신 지휘 모형에서는 significant others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타자들하고의 맺는 관계, 타자와 맺는 관계가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콜맨은 이거를 더 발전시키면서 중요한 타자들 사이의 관계,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와 학습자와 직접적으로 맺는 관계가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학습자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이론이 사회적 자본 이론이죠. 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공감을 학교에서 실천하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사회적 공감에 대한 이론적 모델로 지금 유명한 분이 여기 등장하는 엘리자베스 시갈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엘리자베스 시갈 교수님은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노출,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 세 번째 단계에서 경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뭐죠?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고 토론. 자, 랜달 콜린스라는 분 아시죠? 랜달 콜린스. 교육사회학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랜달 콜린스가 소시올로지 인사이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초고 그 다음에 그 대화가 내면화돼서 우리는 상호작용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자베스 시갈 교수님께서 이 이론을 만들어내실 때 아마도 랜달 콜린스의 소시올로지 인사이트를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유사한 생각을 이론적으로 사회적 공감에 대한 이론적 모델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공감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보면 이 단계들을 갖다가 경청하는 것, 대화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야 되죠. 경청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경청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화, 대화의 내용에서 얻어진 것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투사하고 계획해서 간섭이 인터비닝, 계획한 바를 실행하는 건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론적 모델을 갖다 바탕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찾아낸 해외의 주요 공감 교육 모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공감의 뿌리라고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를테면 괴롭히는 왕따 현상이라든지 따돌림, 이런 불링, 스쿨 불링,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링 이런 문제가 결국은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양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이 입장에서 이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은 다 교실이 하나의 사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 보시면 예비 활동으로 오른쪽에 교육기관이 속한 지역에 사는 갓난아기와 어머니를 교실로 초대하고 있고 아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사이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한 경험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공감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랜달 콜린스를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사회적 삶의 에너지 본래 오리지널 영어 제목은 Interaction Ritual 사슬이 이게 뭐죠? 사슬이 그러니까 상호작용 의뢰의 사슬 이게 오리지널 제목인데요. 인간은 이제 상호작용 의뢰의 사슬을 가서 사슬을 통해서 사슬에서 이어지는 그 연쇄를 통해서 거기서 생겨나는 정서적 힘으로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랜달 콜린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정서를 우리가 학습하는 틀은 학교 차원뿐만 아니라 학급, 학교, 가정, 지역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 중에 이제 덴마크의 공감교육 의무화 이런 사례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우리 공감교육의 국내 사례를 좀 소개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감교육의 국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교육의 국내 사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서 어울림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학자들은 어울림이란 단어만 보셔도 이걸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겠죠.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4년간 지속하고 사후 진단을 해봤더니 공감 관련 역량에 해당하는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 갈등 해결, 학력폭력 인식에 대해서 학력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능력들이 평균점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한 학교에서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공감교육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인성교육을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통해서 이게 지금 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연도가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이게 2021년이 아니라 아마 2011년 때인 것 같은데 지금 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어쨌든 요 사례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인성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공감 사례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또 우리 연구팀이 굉장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학교 현장에서 놀라운 공감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독서 기반 프로젝트 교육인데요. 이 독서 기반 프로젝트 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뭔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까지 이 독서 기반 프로젝트 교육이 그 의미가 확대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 관악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밑에 보시면 역량이나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학생이 원하는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학생이 원하는 주제로.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주목하실 단어는 독서인데 혼자 하는 독서가 아니라 협력적 독서라는 것. 함께 논의한다라는 것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을 공유하고 평가하고 성찰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본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10분 책 읽기 시간에 관악의 동네 역사, 관악중학교인데요. 이 관악의 동네 역사를 10분 책 읽기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추상적으로 복잡해진 사회가 아니라 내가 만져지는 사회를 만나는 거죠. 만져지는 사회를 만나고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식 생산에 참여하는 거죠.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식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화적 민주주의, 단순히 지식에 대한 접근이 아니고 지식 생산에 참여하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 연구팀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 사례를 보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수처, 작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나의 삶의 중심에서 주체로 서는 것, 주인으로 서는 것이 수처작주라는 말이고 수처작주하면서 동시에 극기복례, 예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넘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도덕성을 확립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예, 학교 현장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공정성, 학교 폭력, 코로나19에서의 학력 격차 이런 얘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감의 부족에서 공감의 부족이 이 해결책의 바탕에 공감의 부족이 이래서 공감 교육의 필요성을 우리는 강조하면서요. 공감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있으시죠?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선생님이 최고야 라고 하는 느낌, 또 학생과 학생 간의 공동체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마도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자동화 시대, 새로운 사회적 전환, 이것들이 이런 공감교육의 중요성이 인지돼서 전 세계가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다 체계적이고 공감 개념이 전면적으로 부각된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교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저희 연구팀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환 교수님의 기조 발제를 들었습니다. 그럼 잠깐 5분 정도 그 자리 정리 시간을 갖고요. 바로 종합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조발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토론에 앞서서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박석준 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들 알고 계신 한국사역회 회장님이신 장원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홍창남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전 사범대학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창남입니다. 네, 그리고 이중현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종화 서울특별시 교육청 비서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종화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저기 사약회 내빈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외빈이 계신데 일단 김진경 의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좀 드리고 발제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한 발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오면서 사실은 관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가에 오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이렇게 돌보는 교사들 교육을 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굉장히 망설이다가 6개월 만에 전화했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교육할 때 제가 무슨 애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했었는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이제 그 조선가정 아이죠. 이 아이가 할머니 이제 가게를 해서 막 정신이 없고 혼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찾아가 보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렸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를 잊어버리고 이 관계 이걸 잊어버리는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실 수 없냐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19 국면에서 그런 관계 문제들 대단히 이렇게 심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OECD의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해달라고 맡겼었는데 그 지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인터넷에서 지식을 찾아내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또 가치 판단 이런 데에 대한 능력은 굉장히 뒤떨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진실이냐 아니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그 아이가 삶 속에 있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이렇게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제도교육 차원에서 디지털로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는 더 확대시켜 가면은 사실은 우리 교육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어떤 대전환이 필요한가 하는 이런 문제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게 산업사회의 교육체제라는 거는 이 생산성을 높이는 걸 중심에 두고 굉장히 분절적 끊임없이 나누고 폐쇄적인 그런 체제거든요. 사실은 이런 체제 자체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공감과 미래교육 이런 주제들이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을 미래 삶에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런 분절시키는 넘어서 디지털이란 건 본질이 이렇게 무한히 관계를 확장하고 경계를 허무는 게 본질인데, 지금 이 디지털 기술의 본질과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이 산업사회 굉장히 분절적이고 폐쇄적인 위계적인 이런 시스템이 안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주제들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전반의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의 문제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공감이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저는 문학을 했으니까요. 소설이나 이제 어떤 문학의 어떤 서사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자란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해해가고 공감하는 과정을 그리는 게 그 문학적 서사다. 그게 문학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본질은 그 기술이 뭐 이렇게 디지털 기술로 계속 더 발전하면 발전해 갈수록 마치 이렇게 나무가 가지를 넓게 펼칠수록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본질 부분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인류 사회가 형성된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능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제가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 컴맹인데 발췌해 달라고 해서 그런 제목을 했어요. 디지털 토건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호모 디지털리언스로 진화할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발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 사회에는 빙하기를 거치면서 크로마뇽의 두뇌에서 일어났던 두뇌혁명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뉴런이 각방의 세포에서 벗어나서 각 두뇌 각방을 자유롭게 연결하는, 그러면서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유가 나타나게 되고 공감 능력이 생겨났고, 그래서 빙하기라는 혹독한 시기를 인간이 건널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빙하기가 자연이 준 빙하기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사회적 빙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산업성이 굉장히 탐욕적인 사회잖아요.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거대한 위험들이 생기면서 코로나19 국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관계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빙하기를 살고 있는 건데, 이 사회적 빙하기를 다시 한번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에 대한 사유를 더 확장해 나가고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서 공감 능력 어떻게 더 확장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성패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노력되면서 동시에 전체 이러한 미래 사회를 향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 방향 바꿔갈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그 주제가 발전돼 나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절화된 사회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관계의 확장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회적 공간 교육이 하나의 그 미래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홍창남 교수님 혹시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창남입니다. 먼저 그 인문사회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학회 가운데 하나인 한국사회학회에서 교육학자로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김두한 교수님은 사회학자신데 교육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교육에 대한 식견이 대단히 높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저는 이제 김두한 교수님 발표, 오늘은 PPT 발표를 들었지만 사전에 저는 이제 원고를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공감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감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모델, 그리고 뭐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검토를 하셨고요. 흥미로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활을 건 전장이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80%가 넘었다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례 중에서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뭐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교육학자이니만큼 다른 것보다도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실천 현장에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김두한 교수님의 오늘 발표에서 제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저는 학교 안팎의 따돌림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대략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명제를 저는 추출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거기 5가지 명제에서 떠오르는 질문들 한두 가지만 좀 나누고 토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김두한 교수님의 그 이론 모델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뇌는 사회적인 삶에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하고 아까 우리 의장님 자연적 빙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려운 환경적 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단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명제는 그런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집단을 이루어 살려면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고 포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이러한 집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제들이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고통을 겪도록 그렇게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사랑과 동정, 포용과 연대, 협력, 공존 이런 것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명제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인간이 진화했다고 해서 그런 도덕적 가치를 자동적으로 내면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마 김두한 교수님의 진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사회적 가치,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만들어낸 사회적 장치가 바로 학교다. 이것이 저는 세 번째 명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시킬 수 있는 장치다. 이게 있는데 세 번째 명제라고 봤고요. 네 번째 명제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그 학교가 그런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를 잘 달성했는가? 결론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에 실패한 것이 오늘날 학교의 모습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 장악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학교나 교사가 계급 편향적이다는 이야기도 좀 나와 있었고요. 뭐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가 그런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교의 따돌림이고 왕따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따나 따돌림은 사회적 고통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의 이론적으로 맨 마지막 나와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라는 학교의 실패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김두한 교수님은 뒤늦게의 연대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 실패의 원인과 방향을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뒤늦게는 잘 모르지만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교육 사회학 공부하면서 조금 공부한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은 뒤늦게에 따르면은 분업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상호 의존성은 강화된다고 보았습니다. 분업이 고도화될수록 상호 의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작동하지 않느냐? 드루켐의 기대는 뭐였냐면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삶을 살지 않는 현대사회, 서로 다른 것, 이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도울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제 드루켐의 기대였는데요. 실제로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동일한 목표를 두고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각자 도생의 삶이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향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게 5번째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질적인 것이나 다름, 차이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제일 목표가 돼야 된다. 이게 아마 김두한 교수님의 설명이고 그래서 공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 분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제 문제는 공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이게 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두한 교수님은 그 사회적 고통의 일종인 따돌림 현상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역시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저는 그 방향성 속에서 대안으로 구조적인 접근과 교육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조적인 접근은 오늘 논점이 아니어서 좀 교육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좀 축소해서 좀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예를 들면 구조적인 차이라면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려면 직업적 가치의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노동시장의 불평등도 해소가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에서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만 가지고는 이러한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구조적인 차원 문제를 좀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차원, 이게 오늘의 논점이 이쪽이니까 저는 이제 공감 교육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감 교육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많이 있겠지만 2가지만 좀 언급하자면 첫 번째는 공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목적이 그동안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우리는 규정을 많이 했고 고등학교는 대학 가기 위한 준비, 중학교는 고등학교, 궁극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한 또 다른 기초준비 이런 것들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자체 완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교육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갖춘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진경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의 대전환 이런 것들의 방향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양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는 철저하게 교과, 학문 중심적인 교과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교사가 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교사가 되어서 그 교과를 가르치는데 가장 무게중심을 두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저는 교과라는 것은 좋은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자체가 뭔가 좀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표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교사가 양성되어야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말씀하신 그 공감교육의 다양한 사례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학교에 본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사회학회에 와서 김두한 교수님의 그런 사회학적 관점에서 학교 현상을 분석한 걸 보고 많이 공부했다는 말씀 드리고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도 특히 이제 이 공감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특히 공교육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학자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석준 청년특별위원장님을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석준입니다. 우선 우리 김두한 교수님께서 사회적 공감과 공감 교육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청년의 시각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이 과도한 경쟁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라는 건 대부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이지 않나.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자아를 탐색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자존을 가지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힘을 길러내는 시기인데, 이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과 교육에 목매달고 그리고 상급 학교의 진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로 얻어진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조금 심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 벌어지고 있는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정말 어려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해서 살인, 층간소음 때문에 짜증났다고 살인. 이게 제대로 된 사회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어찌 보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사회로 간 것 아닌가. 화를 표출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사회로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분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감정의 상태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 사회의 진보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나쁜 방법으로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여유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존을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기회들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워낙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청년 세대들을 소위 이제 3포 5포, 7포, 나아가서 이제 M포 세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M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 기성세대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청년 세대들이 계속 뭔가를 포기만 하지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난 영화이긴 한데 여러분 영화 스몰의 주인공 중에 3명의 주인공 중에 한 친구가 웹툰 작가가 되고자 하는 자기 꿈을 포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라고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포기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어떠한 마지못해서 선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때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이걸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각박해져가는 어떠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험한 적도 없고 그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니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갈등을 먹고 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를 돌아보면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나?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감을 이루어내질 못하죠. 정치인들의 말이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나 뭐 정치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저런 말들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테죠. 지금 특히 대선 국면이 돼서 정치의 언어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언어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못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특정한 정당에서는 계속해서 토론 배틀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서 어떤 직을 얻는 어떤 과정들은 이 토론 배틀을 통한 승자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되게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토론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 생각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는 어떤 과정이어야 되는데 정치적 대화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토론의 문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논리적 허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이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토론 배틀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학교에서 뭐 토론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교육으로 갔을 때에 상대방의 입장을 저런 입장도 있을 수가 있구나, 내 생각과 다르네. 그러면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격차를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더 우월하게, 더 논리적으로 잘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했는지, 그게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의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론에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조금 말이 안 되시죠. 결국은 각각의 입장들을 확인하고 서로 그 입장을 좁혀가는 어떤 과정들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이 이런 사회적 의사결정과 또 사회적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면 만약에 이 토론에서 패배했다면, 만약에 열등한 것이면 차별을 받아도 되는 건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되게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성을 유지하고
포용성을 확대해 가는 것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어떤 과정일 텐데, 오히려 지금은 사회적 배려가 불공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맞죠. 적절한 경쟁은 효율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육은 그 경쟁의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청년들의 잘못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이 청년들을 그렇게 내몰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혐오와 차별 문제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혐오와 차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월함과 열등감, 우열을 가르고 이 열등하면 당연히 차별받아도 된다라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공감을 못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교육 매우 중요한 거고,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돌보고 또 타인과 소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입장을 좁혀가는 어떤 과정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시를 꼭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제가 금천구라는 곳에서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어떤 과정들을 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모였을 때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 스스로 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를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과정을 겪으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투표를 통해서 중고생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그 금천구에 있는 이제 중고생들의 전체 인원수를 보면 한 9,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 이렇게 참여하는 활동에 100명 모으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한 5시간 동안 한 투표소에 이제 모인 청소년들의 수가 무려 1,30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1,300명의 청소년들이 모이니까 정치인들도 바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현장으로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다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이들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시민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어머님, 아버님, 그들의 가족들이 또다시 표가 된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이런 정치적 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정치적 효능감을 갖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들의 삶이 분명히 학교 공부에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교과 과정에만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홍 교수님께서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사례를 끝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특히 이제 청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보여주고 있는 그 사회적 공감 부재의 현실을 여러 예를 통해서 짚어주셨고요. 특히 이제 공감 가능한 토론 문화를 통해서 토론 문화가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중현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정현입니다. 발제 내용이 학교 현장의 절실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기도 하고요. 또 사회학 관점에서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의견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교육 과정 측면이고 하나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우선 교육 과정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육에 있어서 공감 능력뿐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 영역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죠. 창의성을 길러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초중학교에 발명반을 만듭니다. 물론 기여는 할 수 있겠죠. 사고력이 필요하다, 더 길러야 된다 하니까 독서 논술반이 많이 생겨요. 독서 토론반 뭐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하든. 인성교육은 늘 문제가 되어 와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 하니까 전국의 초중학교에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더 그렇죠. 전국 초등학교에 예절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인성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오면서 2011년, 12년 무렵에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그때 교육에서 어떻게 접근했죠? 스포츠 클럽을 시간을 만듭니다.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심신을, 그 다음에 그 체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서로의 협력을 취지야 좋죠. 근데 그 스포츠 클럽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을 할애해서 그걸 빼고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요. 스포츠 클럽의 그 취지라면은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역시 그 취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왜 학폭 문제, 인성 문제를 스포츠 클럽으로만 접근합니까? 음악, 미술, 예술 영역 이런 부분은 인성이나 학폭 예방에 기여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여러 문제를 암 환자한테 진통제를 주는 그런 형식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국가교육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국가교육과정은 종합영양제입니다. 근데 이 종합영양제를 섭취를 하면 학생들의 지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성장할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학력이고 이것이 전인교육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육과정은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과정은 당연히 종합영양제이고 인성이든 사고력이든 창의력이든 그런 부분에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물론 교육과정으로 다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입시 경쟁은 아까 김동완 교수께서도 사활을 건 전장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입시 경쟁의 문제는 교육 과정에 종합 영양제인 교육 과정에서 수능, 오지선다 객관식에 맞는 정답 찾는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만 섭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 중에 단백질 빼고 지방 빼고 비타민 C 빼고 입시 수능에 적합한 내용만 섭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 결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식단을 짤 때 골고루 신체적 성장을 위해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섭취할 수 있게 짜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식단은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 교육 과정에 이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중요 영양소를 빼고 12년간 섭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결손이 생기죠. 공감 문제가 생기고, 창의성 문제가 생기고, 뭐 사고력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교육과정 측면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공감뿐 아니라 학생들이 삶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 이념을 다루고 있는데요. 홍익인간에 기반하여 이런 정정이 있는데, 핵심은 그럼 홍익인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법 조문에 보면은 민주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초중등 학교의 학교 교육의 목표는 시민교육입니다. 시민성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인성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성, 법으로 정해놓은 교육 이념인 시민성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안목이 없으니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입시 경쟁은 결국 각자 도생이거든요. 각자 도생, 이 경쟁을 통한 각자 도생이니까 여기서 내가 중요하지 공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두 번째, 문화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한 집단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일 겁니다. 뭐 철학이라도 해도 되겠죠. 우리 학교 문화는 뭐죠? 김동완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살을 건 전장입니다. 경쟁. 우리 학교 문화 또는 뭐 폭을 넓혀서 우리 국가 교육 또는 우리 국가 사회의 가치는 경쟁, 각자 도생, 뭐 이렇게 이야기 좀 극단화해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공유된 집단의 가치가 경쟁인데 어떻게 여기서 공감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학교라는 조직의 문화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앞서 말씀대로 제가 드린 그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본질에 맞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공유하는 가치에 의해서 공감 능력이든 기타 여러 능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관점을 좀 염두에 둔 내용이 좀 같이 결합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쩌면은 공감의 기술, 방법 이렇게 좁혀서 혹시 학교 현장에서 수용하게 된다면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또 문제를 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합니다. 그러나 연구의 전개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볼 때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 고맙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공감 모델 공감하지만 그동안 이제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주시면서 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영국 워릭대학 사학 박사이시고요. 현재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비서실장님으로 계시면서 특히 이번 연구 진행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도 많이 해주신 신종화 비서실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신종화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한국사회학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학생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김두한 교수님 발표를 해주신 김두한 교수님과 다른 토론자분들 교육계의 중요가 큰 어른들이신데요.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서울시 교육청을 대표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참여해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데 현재 학교 방역, 다른 그 교육계 일정들과 중복되는 상황에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교육을 함께하는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기관을 대표하거나 어떤 이 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제가 경험한 사회학적 배경과 더불어서 작은 제 그 이 소견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떠올랐던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진화학자 다윈의 적자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가 책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사회학적 논의에 왜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먼저 서두로 꺼내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반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한국 교육계를 관통하고 있는 경쟁 중심의 교육 이 환경에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적응을 시도하는 많은 학부모, 학생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른바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적응 안에서 많은 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제 판단에서 비유를 좀 들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었고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IMF 위기 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등에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 혹은 미래에 대한 청신호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관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용어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적 공감 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김두한 교수님께서 던지셨고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에 둘러싼 교육 관계자분들의 많은 이 관심 속에서 등장한 단어가 이 자리에도 그렇습니다만 내면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정책적으로 노력했고 많은 자원들이 투자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이 내재화되었느냐 내면화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면화라는 단어는 또 한쪽으로는 이 문화화라는 말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 공동체 내에서 학교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사회적 현상과 이 학생들의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공동체 문화화를 위한 의제를 던지셨지만 또 역시 문화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회학자 노버트 엘리아스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문명이라는 단어를, 문명화 과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도입한다면, 제시한다면 분명히 공감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또 이걸 둘러싼 이 공유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 사회의 공감 능력은 중장기적으로 문명화 과정에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언정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역시 공유를 하시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김두한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교육 불평등에 깊게 개입되어 있는 이 가족 중심의 교육 대응 능력들, 그리고 가족이 가진 여러 가지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을 조금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사회학적 논의 속에서 항상 등장하게 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가 공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이 할 수 없는 교육적인 역량들을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또 사회가 이어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미래의 불확실한 이 상황에 대한 가족의 이 불평등에 대한 역기능적인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족 내 문화적 자본이 어떤 문화적 자원이 어떤 이 사교육 시장에 투여하는 경제적인 자원으로 또는 다른 교우 관계를 해치는 일부 소수 그룹의 특권화된 교우 관계의 유지로 또는 학교 폭력 상황에서 어떤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판단과 절차 안에서 어떤 이 가족의 물질적 자원들이 어떤 동원되는 방식 등 또 한쪽으로는 진로 선택 과정에서 문화적 자본으로서의 가족의 많은 자원들이 결정되는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 사안에 깊게 배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 공교육의 강화와 가족 중심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인데요. 무상교육의 확대라든가 무상급식의 확대라든가 교육복지 확대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불평등한 교육 자원들을 공교육 차원에서 보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그런 노력의 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다양한 현 공교육 상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겠는데요. 김두한 교수님이 이 발표의 첫 시작을 대단히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 현실의 이 입시 중심의 이 교육 상황으로 이 현실로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또 이 중간 과정에서 또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긍정적인 이 공감교육 확대를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작은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고 이 발굴되는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공감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와 기대들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두한 교수님과 연구진께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공감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뿐만 아니라 공감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미래 교육에 보다 안정화를 가질 수 있는 관심 있고 가능성이 크고 희망찬 사례를 좀 더욱 발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 질 높은 교육의 강화를 위한 많은 이 교육의 관계자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좁게는 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 교육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는 연구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진짜 그다음에 부정적인 전망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사회적 공감 교육이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더 이 사회적 공감 교육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긍정적 사례들이 좀 더 많이 추가적으로 발굴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그 플래너리 세션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고 여러분께 전달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목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만 잠깐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학회장님이시고요. 사실은 이 사회적 공감 교육을 교육청과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원호 교수님의 종합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호입니다. 저는 이 연구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도환 교수가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 평을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의 연구에 어떤 그 결과물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왜 이런 그 공감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린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사회학회에서는 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그냥 교육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속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불행감이 싹트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싹트고 우리 사회의 반목이 싹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사회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해와 소통, 공감의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감의 향상이 우리 사회의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간이 걸리자면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교육에서 사회적 공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서울교육청과 함께 사회적 공감 향상을 위한 공감 교육에 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듣기입니다. 듣기, 경청하기. 경청하기가 말이 쉽지만은 저도 경청을 잘 못하죠. 보통 우리 옛날에 했을 때 이게 일본 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 지도를 못 읽는 여자 그리고 말을 안 듣는 남자 이런 얘기했듯이 남자들이 또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회가 특히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주로 대화를 할 때 자기 말을 강요를 하죠. 근데 왜 그런 식의 우리 문화가 발생을 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이제 교육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바로 정답이 있다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하나야. 1, 2, 3, 4, 5번. 지금 최근에 수능에서 지금 생명과학 2에서 또 문제가 됐죠. 정답이 하나다. 정답이 있느냐. 누구나 다 정답만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학에서 얘기할 때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답이 있을 뿐이죠. 이 다양한 해답을 서로 공유하면서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교육에서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인데요.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이 정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며 배타적인 경향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이 내년에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서 우리 사회가 정말 양분되고 갈라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빵점, 자기의 후보에 대해서는 100점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평판을 갖다 내리고자 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은 부분 사회적 공감이 부족해서 발생한 걸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사회적 공감을 연구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공감은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큰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척경이다 생각하고 저희 한국사회학회는 우리 연구팀과 더불어 우리 연구팀 그리고 서울교육청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감 교육에 또는 공감 학습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천착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지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연결성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대학 교육만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공교육이 그렇게 작동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대학 교육의 공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 특히 우리 사회의 이중 경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누구나 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해서
가장 뿌리부터 우리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이중 경제를 바꾸는 그러한 계획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사학회 이런 식으로 교육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연결시키는 그런 해결 방안을 또한 계속해서 찾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회적 공감 향상을 위한 공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두한 교수님 정말 몇 개월 동안 우리 연구팀들 신일철 교수님, 박현민 교수님, 박현정 박사님도 계신데요. 연구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내년 2월쯤에는 이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도 또 많은 어떤 홍보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 시민들에게 공표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 사회적 공감 향상을 위한 하나의 그냥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저희 모두가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구의 배경하고 목적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이 플래너리 세션이 그 유튜브와 줌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잠깐만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김두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패널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성별 비율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는 저희가 충분히 다음에 좀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특히 그 정수복 선생님께서 가정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다면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같이 수반되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서 선생님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연구에 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조성남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잘 기록했다가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두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우리 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처럼 해주셔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더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해주신 중요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정리했던 내용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분도 계시고 의장님께서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토건주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교육과정과 문화적 측면에 얘기해 주신 이중현 실장님 얘기도 그렇고 역시 사회학 박사이신 우리 신종아 박사님의 의견도 너무 훌륭했고 제가 뭐 중요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신 국가교육회의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석준 위원장님이 해주신 이야기들은 아마도 우리 지금 이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나온 이 이야기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연구가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도 고려해달라고 지적하신 분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우리 연구가 풍부한 연구가 모범적인 연구가 그리고 뭔가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내는 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40분여 동안 그 플래너리 세션 사회적 공감과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오늘 발표와 그다음에 토론, 그다음에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플래너리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